시작했습니다. 네 군데로 나가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예, 특강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선 저는 촛불행동 사무국장 맡고 있는 권오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특강 첫 강의입니다. 계례와 함께하는 특별 강좌, 저희가 매달 1회 특별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베개 산악회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뜻깊은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세 단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강좌는 안진걸 TV, 의종소리 TV, 촛불전진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생중계가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 자료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강의 내용, 기본 내용들 보실 테고요. 그리고 다음 달 2차 강의 안내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셔서 일정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지난주에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에 다 참여하셨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현장에 함께 계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항상 고민은 그거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 국민들이 항상 앞장서서 싸웠죠. 그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디를 지향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항상 토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강좌를 마련한 것이 오늘 이제 강좌입니다. 그래서 계례와 함께하는 특별 강좌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준비했고요. 자, 이 행사를 준비하신 공동주최 단체 중에 두 분 모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돌베개 산악회 상임 고문이신 이필립 선생님 박수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베개 산악회 상임 고문 이필립입니다. 우리가 석 달 전에 뜻을 함께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수선하고 아주 좋지 않은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부에 의해서 당선된 게 확실한 이런 시국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좋은 강좌를 열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례와 함께하는 특별 강좌라는 큰 제목을 달고 우리 첫 강의 오늘 김민웅 교수님을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돌베개 산악회는 그동안에 산행만 했던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돌베개 산악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과 같은 돌베개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악회로서 장준하 선생의 뜻과 의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면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행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좋은 강좌를 열고 이거를 주동이 돼서 함께 하자. 이랬을 때 동지들이 생겼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촛불행동, 이렇게 동지들이 생겨가지고 그 동지들과 석 달 동안 의논한 결과 우리가 이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77년 가까이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얼말글이 너무 업신여기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얼말글을 살려내고
미국 식민지들 벗어내는 일에 앞장서서 좋은 일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특별 강좌를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요즘에 자주 촛불 집회 매번 사회를 보시는 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또 실례가 될까봐. 아니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참 고맙습니다. 너무 뜻깊은 강좌 제안해 주시고 기획해 주신 우리 돌베개 산악회 선생님들께 아주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또 여러 이 강좌가 잘 되시도록 후원해 주신 우리 김성호 대표님 여러분들도 참 고맙습니다. 예, 뒤에 사진에 김민웅 교수님께서는 김건희 특검을 들고 계시니까 저는 윤석열 퇴진을 들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은 오프라인에 뭐 지난 토요일 날 30몇만 연인원 30만 명 안팎 정도 많은 분들은 3, 40만 명 어떤 분들은 50만 명은 되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추산해서 30만 원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오프라인에 30만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지금까지 누적으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민생경제 위기 상황 때문에 또 아직은 몸이 정치검찰이나 정치경찰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좀 위협을 받고 못 나온 분들 감안하면 온라인 열기가 더 뜨거울 거랬는데 예상대로 온라인에서 지금까지 누적 시청 참가 숫자가 1,0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문가들 의견은 2010년 17년 촛불혁명 때보다 최소한 온라인에서는 분위기가 더 뜨겁다. 그리고 오프라인도 30만 명이면 2016년 10월 29일 날 제가 첫 집회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3만 정도로 청강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하급수로 시민혁명의 물결이 흘러갔을 때 그때 같은 기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단박에 끌어내릴 수 있는 형국이 아닌 안타깝게도 좀 우리 국민들께서 또 의병들께서 민초들께서 또 우리 선생님들께 좀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6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장애로 일부 작용하는 면도 있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심지어는 진보 인사들도 또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로도 민생으로도 평화로도 경제로도 외교로도 심지어 우리의 심장인 민족의 이익과 남북과의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도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미 자명해졌고 오히려 전쟁이라든지 경제 폭망이라든지 민생 파탄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 같이 공부하고 또 이 공부에서 머리를 채운 다음에 주말마다 거리로 나아가고 혹시 주말에 못 나오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수백만이 함께 수십 많은 저희 진보개혁 유튜브들과 또 SNS 함께 하는 것으로 제가 제2차 시민혁명의 물결을 만들어가서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민족을 또 우리 국민을 살리는 대항쟁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 유튜브 실무진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안진걸 TV, 우이종 TV 등 여러 유튜브 채널 촛불전진 맞죠? 촛불전진? 예. 여러 유튜브들이 공동으로 생중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많이 오셨는데 온라인으로는 보통 동시에 또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도 접속해 주시고 그런 강좌가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들 무슨 백화점 주최 강의 가봐도 뭐 100명, 200명 모여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까지 동원해서 나중에 누적에서 참여하신 분들 보면 막 수만 명까지 강좌를 보시거든요. 특히 오늘 1강 김민웅 교수님 강의는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물론 2강, 3강, 4강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선생님들 좋은 제안과 기획 그리고 여러 실무와 준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 강좌 사업 이번에 끝까지 잘 해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더 많은 강좌나 더 많은 여러 기획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를 1시간여 정도 하고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마치고 기념사진이 있겠죠. 사진 찍고 다 같이 이제 식사하시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좌는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이 자리에 곡성에서 올라오신 청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뒤에 조용히 앉아 계신데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 곡성 청년입니다. 네, 그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은 진동이 아니라 무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촛불 현장에서 항상 앞장에서 진두지휘하시고 계시는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시고요. 서울 계례 하나 또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민웅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생각에 대한 건데요. 제목이 생각의 탄생과 권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리 이제 얘기를 하자면 생각은 곧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 사유, 오랜 철학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왔죠.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의 머리가 좋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생각이 깊고 또 그리고 창의적인 걸 바라죠.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생각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를 역사답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필립 선생님이 얼말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깊이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얼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뜻은 뭔지 다 아시죠? 얼이 존재하는 자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굴을 파면 그 굴에서 나와서 좀 더 넓은 자리가 되면 골이 되고 고을이 돼서 마을이 되는 것이죠. 그 길에서 씨를 뿌리고 땅을 갈면 그러면 농사를 짓죠. 그리고는 그 땅을 갈라서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뭔가를 가르치는 일도 되는 것이고 거기다 뭔가를 글적거리면 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말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놀랍습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 추함이라는 외모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성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태초의 아주 원초적인 형태는 알이잖아요. 이 알은 어떤 이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개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정신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이 있는 자가 바로 어른이에요. 그 얼이 없으면 얼빠진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얼이 만약에 썩어 있으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이죠. 정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정신은 현실을 보면 언제나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도 사실은 사유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그것 역시 인간이 지구 전체에 사유의 힘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인류세라고 하는 엔트로포스라는 말이 있죠. 인간이 지구를 점령하고 그리고서는 지구에서 많은 생태적인 조건을 도리어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묻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권력이기도 하고 그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이 생각과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자료 화면을 사실은 이렇게 그 리모트로 이렇게 할 수가 지금 없어서 제가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준비한 걸 다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볼 때까지 가봅시다. 그렇게 해보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생각의 탄생, 세상은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은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한 시대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 한 시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권력을 지닌 자들이 만들어낸 생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한쪽에서는 정복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한쪽은 저항을 하게 하는데 복종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저항의 기미가 보이면 그걸 제거하려고 하겠죠. 거기에 훈련되고 세뇌되면 인간은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아가 소멸되는 것이죠. 역사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국이 집안의 역사에 세뇌가 돼버리면 그 민족 또한 자아가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의 능력조차도 박탈당해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흔히 알고 있는 바대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소크라테스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죠? 법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은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민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럼 그게 법이라면 그게 악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는 폐기해버리거나 고치거나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법도 법이다? 그래도 지켜야지 라고 할 때는 그 법에 적용되는 대상으로만 인간을 규정하는 거죠. 법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그 악법은 폐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법에 위축되고 소위 쫄려서 그래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때문에 악법도 지켜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고 뭐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교육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배체제는 공고해질 것이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면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언론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론이 제목 장사를 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 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기반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이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체제는. 왜? 권력자들은 소수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라고 결정을 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 권력은 유지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오래전에 어떤 얘기를 남기셨습니까?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는 얘기는 만고진리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생각이 곧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존재는 그래서 오늘날 저들이 촛불 대항쟁을 시작하면서 주권혁명을 선포를 했는데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관건이에요. 자기 자신의 계급적인 위치는 분명히 민중이고 프롤레타리아인데 저쪽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저기 협력해요. 소위 그 룸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의식이 부유해서 떠다녀서 그래서 파시즘의 주력 부대가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집하는 바로 그 가로질러서 모이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런 거죠. 바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변화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한데 흔히 이런 얘기하죠.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예인데 이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이 반이 있는 컵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 반이나 있잖아. 비관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잖아. 근데 이러한 사고에는 중대한 맹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변화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줄어드는 반인데 낙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반인데 비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촛불 항쟁의 초기와 지금은 달라요. 변화 속에서 그 사회의 생각은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의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그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부터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걸 엮어낼 수 있어요. 초기에는 이만큼만 보였는데 그것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게 보이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로 끝이냐?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은 기초에 불과하겠어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제 아무리 혁명적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일단 그것이 마치 이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최종 목표로 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출발점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인간의 진화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촛불 운동에 대해서 한때는 대단히 뛰어난 지식인이라고 했던 진보적 지식인들이 대단히 낙후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변화의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화에서 절규하는 민중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고통에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과 호흡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지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길을 열어나가요. 많은 길을 열어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권력이 지배한 사고 체계를 부셔나갑니다. 균열을 만드는 것이죠. 혁명은 그래서 그 균열을 만드는 일이에요. 에르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말 중에 저한테 굉장히 깊이 남는 말이 뭐냐면 생각이란 뭐냐면 adventuring beyond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경계선 너머로 모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교육도 보면은 경계선 안에 가두는 교육이에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경계선에 가두는 것이죠. 선생님이 한번 도전해봐 이건 안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 뛰어넘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걸 뛰어넘어서 뭘 하겠어? 없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지? 걱정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기획하고 대비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현실은 또 다른 우리의 관점을 제공해요. 지금 생각을 해서 이러한 변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판단하는 것과 변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장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데카르트 아주 유명하죠. 근대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고지트 에르고 숨 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가? 왜 이렇게 위력적인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데카르트가 한 말이야. 이건 알아요.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했지? 딴 거 몰라도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서 끝까지 회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야만 우리의 사고가 완성될 수 있다. 질문이 완성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도대체 왜 그렇게 위력적이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혹시 누구 얘기해 보실래요? 나는 존재한다. 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존재의 근거를.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이런저런 옷을 입고 있어. 나는 이만한 집을 가지고 있어. 난 이런 차를 몰고 있어. 고로 난 존재한다라는 존재 입증을 신자유주의가 가르쳐요. 근데 이 데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폭탄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건 이런 겁니다. 이 시대의 사유를 독점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중세는 어떤 시대야? 그러면 신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중심이라니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제들이 지배한 세상이죠. 신을 빙자해서 성서에 대한 해석과 생각에 대한 모든 것의 권력을 독점했던 세력들이 바로 교회였죠. 중세 교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생각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성서를 읽으면 안 돼요. 위험해. 그들의 해석은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돼요. 이 순간에 데카르트가 이 시대 전체를 마주하면서 나도 생각할 권리가 있다니까. 나도 생각해.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서태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알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90년대. 선생님이 아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만 아는 거 아닙니다. 나도 안다고 라는 주체성의 선언. 바로 이거죠. 한 시대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생각할 권리를 박탈해버린 그 시대에 내가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데카르트가 그렇게 혁명적인 선언을 했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혼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시대와 호흡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하고도 생각해요. 과거가 만들어낸 생각과 대화해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집단적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라 그러죠? 네?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사실은 특별하게 새롭게 창조된 말이 아니라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대화하고 생각하고
죽은 자하고도 얘기하고 미래 세대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함께 서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서양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의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른 거지만 그래도 개인의 실존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를 말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에 획을 그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코페르니쿠스라든가 다윈이라든가 또는 브루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 신세가 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브루노는 화형도 당해요. 다윈은 그 책을 출간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자기 비슷한 걸 책을 낼 것 같으니까는 자기도 얼른 냈거든요. 과학사에서는 두 번째는 없습니다. 과학사에서는 언제나 첫 번째가 기록돼요.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사유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기도 하고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이단이 되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 신세가 대단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수가 일을 내죠. 그런 사람들이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의 사고방식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세상을 이 사고가 해명을 해주기 시작한다면 이게 선택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그게 혁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변화, 이따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당대에는 혁명이에요. 근데 혁명이 낯설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영치 시대 명치 이후에 이 서구의 문명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civil right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민권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민권이라고 번역하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민 옆에 권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왕권은 타당해. 근데 민권은 곤란하죠. 이 번역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이 민주주의는 적절한 번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데모스크라티아죠. 데모스, 군중, 민중이 크라티아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민중 권력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하고 정말 달라요. 민중의 권력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인민 권력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갈지도 몰라요.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하고는 그 정치적 돌파력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 막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한 말도 데모크라시예요, 사실은.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 자체는 이때까지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배의 주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독재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에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 독재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이때까지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했던 자들은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없어라는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 원리를 만약에 반민특위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쉽게 이해가 되죠. 과거의 친일세는 절대로 권력의 중심에 올 수 없다. 그들에게는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그게 독재잖아요. 민중 권력은 그래서 민중만이 권력의 주체이지 나머지 민중을 뜯어먹는 자들은 절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번역됐을 때에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도 사실은 정치적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인민이라는 말 우리 잘 쓰지 못하잖아요. 그 권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민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냉전의 지형, 이념의 지형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것은 오늘날 어렵죠. 근데 성세 최초의 번역에서는 그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생각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정치적 긴장, 권력과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면으로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이런 교회의 중세의 거대한 종교적 체제가 모두의 생각을 배제하고 이들의 사유의 권리만 독점적으로 제도화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얘기 같죠?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육도 바로 그러한 생각을 제도한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싶은 자들은 교육에 매달립니다. 박근혜 때 역사교육 교과서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는 것에 반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해왔던 진보 세력들은 그만큼의 강도로 그걸 밀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야금야금 먹히는 거죠. 아주 야금야금. 제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사에 이렇게 그 말도 잘 모르겠고 참 어려운 이 경험을 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제 나라는 정말 치열하게 갈등을 했어요. 충돌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사회생활 문제에 다음 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원인을 골라라 해서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는 거겠죠. 저는 이 질문을 시험 문제를 받고 굉장히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거의 연년생이니까 어릴 때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나 혼나는 건 이제 저죠. 그러면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유가 한두 개가 사실은 아니거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그런데 형제끼리 무슨 게 좀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러다가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삼국 통일 이것도 하나로 고르래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뭐라 하냐면 진도가 안 나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진도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진도는 이미 자기가 설정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 깊게 파이면 그 진도까지 안 가도 돼요. 그걸 가지고 이걸 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생각을 그렇게 제도화시키고 제도화시킨 것에 시험까지 쳐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지. 꼼짝 못해요. 거기서 떨어지면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제도가 심어주는 생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공부 잘한다, 머리 좋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을 치면 주구장창 권력을 줘. 사법부잖아. 검찰이고. 기괴한 권력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사유를 스스로 쟁취하면서 싸우면서 만들어낸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제도가 만들어낸 기득권의 사유를 자기의 몸처럼 만들어서 자기의 근육으로 삼고 권력으로 삼고 이 자들이 바로 그 생각을 교육이라는 힘으로 시험이라는 걸로 제도화시켜서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를 부시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이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 하면 이 광화문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오늘날 광화문 하면은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지금은 이제 광장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조형을 해놨는데 우리의 광장과 서양의 광장의 형성사는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이제 그 유럽의 여행을 가보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정기관, 교회, 뭐 사법부, 뭐 그다음에 상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중간이 바로 광장이에요. 거기는 이 권력기관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고 공개 처형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그러한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 그 동원했던 광장은 혁명의 광장으로 바뀌죠. 같은 공간인데 권력관계가 바뀌면 그 공간의 성격도 바뀌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장에서 딱 선포하고 그리고 포고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처형대에 끌려와서 사람들 그걸 구경하고 그리고 누군가 처형당을 보고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서 그 권력에 복종하는 이런 모습 보잖아요.
근데 그 광장의 성격이 바뀌면 그 동일한 광장인데 거기에 있는 권력 관계가 변하면 광장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자 이게 이제 과거의 광화문이었어요. 지금의 광화문하고 굉장히 다르죠. 근데 광화문은 기본적으로 권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권부가 있는 곳이. 그래서 오늘날의 광화문과 과거의 광화문은 분명히 달라요. 다른데 광화문 인근 일대의 그 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저기 보면은 다 기와집이죠. 이게 다 관공서예요. 그 옆에는 그리고 양반들이 살아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공간은 또한 권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와 같은 정치 권력의 공간을 설계하고 재편했는데 지금은 자본 권력이죠. 그 자본 권력 공간을 장악하고 재편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강남이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간의 주인이 누군가는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부가 있는 곳이고 여기 보면 쫙 이렇게 그 옆에 딱 이부, 예부, 형부 뭐 이렇게 쫙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 뒤쪽에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의 집이 있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선조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졌지만은 이 대원군이 등장을 하면서 광화문을 다시 만드는데 이 광화문이 임진년 당시에 동북아 국제전쟁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지만 그 개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국제전이었거든요. 외놈들이 난을 일으켰어. 이 정도로 끝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그 시기에 불탄 다음에 이걸 복구를 하지 못했어요. 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가 대원군이 집권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도가들의 권세와 맞서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광화문 재건 작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왕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체계를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지가 바로 그래서 이게 불탄 것을 재건한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보면 이 광화문의 이 앞에 이 다리도 있죠. 그렇죠? 다리도 있어요. 그 밑에 이게 천이 흘렀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당백전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보면 재밌는 게 여기 다리가 있고 밑에는 이제 밑에서 빨래들 하죠. 이거는 이미 조선조의 왕권이 몰락한 상황에서 찍어진 거예요. 어디를 가면 여기서 빨래를 해. 같은 공간이지만 이미 권력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 장면 하나를 가지고도. 근데 여러분 광화문 옆에 가면 거기에 광화문을 뒤로 하고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거기에 그 이 외무부 그 뒤쪽에 보면은 거기 종교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종교교회 무슨 뜻인지 아세요? Religious Church 영어로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그래서 그 위상과 위엄을 표현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구나. 무슨 뭐 평강교회, 무슨 뭐 제일교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종교교회는 아마 그런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틀린 답입니다. 거기에 종교라는 다리가 있어서 그래요. 예. 클종조선. 그 다리가 아까 봤죠? 물 흐르고 종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천이 흘렀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아세요. 길이요. 신장로 이후에 아스팔트 이후에 차가 다니는데 그쪽에 나와서 광화문에서부터 과거에 우리 인수위 그 있던 그쪽 길을 이렇게 가보면 길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었어요. 그거 왜냐하면 개천 따라서 길을 메웠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롭죠? 네. 그래서 이런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광화문은 부셔져 버려요. 그리고 청도포 건물이 있었던 것이죠. 한때는 이 두 개는 동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이셋 김영삼 때 다 부셔버리는 거죠.
조선 청도포 건물을 만들고 창경호는 창경궁을 만들어서 동물원을 만들고 이게 아주 같은 시스템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과거의 권력 체계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광화문 요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도포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2016년 17년대의 바로 촛불 제1차 혁명의 장면이에요. 조선조 봉건 체제의 건부가 그 권력체가 무너지면서 그곳이 혁명의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광화문은 과거에는 왕권을 복구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민중의 권력이 들어서는 자리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죠. 왜? 그런 권력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가지고 광화문을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런 이 조선조의 왕권 체제 봉건적 권력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모여서 한다면 될까요?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저렇게 모인다는 게. 저것도 한두 명이 모여요.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도끼 상소해갖고선 전하 그러서 이제 도끼 딱 찍고서는 상소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민중의 권력이 태어나는 자리가 된 거죠.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광장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미 권력의 개념이잖아요. 우리한테. 광장에 축제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역사의 변화를 겪은 이후에 우리의 광화문의 광장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것만 그럴까? 독수궁 돌담길은 어떤 겁니까? 독수궁 돌담길은 어떤 거예요? 우리한테 데이트 코스죠. 그렇죠? 데이트 코스. 거기를 건너면 뭐 헤어진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또 만들어내는지 참. 자, 그런데 독수궁 돌담길은 데이트 코스예요. 근데 이 데이트 코스는 조선조의 봉건 왕조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저기는 삼엄한 그러한 경비가 있는데 어디를 데이트를 해요? 독수궁 돌담길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는 조선조의 왕권 질서가 붕괴된 우에서의 사고죠.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저기 지금 왕이 살고 있고 그 옆에서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그건 혹시 뭐 입헌군주 제도에서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왕은 없거든. 왕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왕을 지키는 체제도 사라졌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냈어. 시민 권력이 만들어낸 데이트 코스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의 권력 질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독수궁 옆은 삼엄하게 경비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누구도 데이트할 생각을 꿈에도 못 가져요. 그 권력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데이트하고 싶고 거닐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의 탄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권력 질서가 우리의 생각을 제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독수궁 돌담길 한번 걸어볼래?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권력 질서와 생각이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독수궁 길이란 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대한문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길이 뭡니까? 아간 파천했던 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담도 낮아. 그리고 뒤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요. 거기 망명정부를 세웠던 곳이에요. 망명정부가 있는데 누가 가서 데이트를 해요? 그 옆에서. 자, 이러한 권력 질서가 그 사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회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은 자, 이 사진 한번 가만히 보면은 머리에는 갓을 쓰고 그리고 도포를 입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의 옷들을 입었죠. 그러니까 의관정제한다 그러죠. 네. 그런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이때에 등장했던 여기 이 중에 몇 사람들은 김옥기 뭐 등등 이 사람들이 복장이 이렇게 바뀌어요. 복장이 바뀌어요. 그 다 아시죠? 근대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김구 선생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그런 모습 볼 수가 없는데 자 머리에는 중절모를 썼어요. 위에는 한복을 입어요. 신발은 구두를 신어요. 조선조의 이 관점으로 볼 때 의관을 정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복장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복장이에요. 갓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도포를 입고 의관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저 복장이 저렇게 태어났을까? 저게 뭘 의미하지? 왜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그럼 이제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쓰는 퓨전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양의 중절모와 우리의 옷이 결합해서 중간 형태를 취한 방식이 바로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머리는 중절모, 갓 대신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도포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저거를 두루마기 그렇죠? 예. 그런 걸 입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문화 현상으로 근대와 전근대가 만나서 그 중간 형태로 결합한 방식이 옷이야라고 설명하면 이 설명이 다 완성될까요? 어떨까요? 우리 이필 선생님 중절모 쓰셨는데 옛날에는 60년대에는 다 이거 썼거든. 60년대. 4.19 때 그때 사진 한번 보세요. 다 저 모자 썼어요. 그때 쓸만도 했어요. 머리를 잘 안 감았거든. 진짜 그랬어요. 자, 근데 그래서 썼다기보다도 멋부리려고 쓴 거예요. 근데 자, 저런 복장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저게 왜 가능했지? 근대와 서양의 근대적 복장과 우리가 갖고 있던 토착 문명이 결합해서 그 중간 형태를 취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크로드 여행을 하면서 거기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곳이 그 사마르칸트 가기 전인데 어떤 곳이냐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장 지역이에요. 신장 지역이라고 얘기도 하죠. 거기 이슬람이잖아요. 그리고 청이 거기까지 진격을 해서 자기 영토로 삼은 그런 곳인데 그 사원에 들어갔더니 겉은 모스크예요. 들어갔더니 목재 건물로 불교 사원처럼 지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강화도에도 보면 성공회 교회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한옥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착 문명과 만나는 방식으로서 중간 형태를 취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겉에는 모스크인데 안에 들어가면 불교 사원으로 목재 건물인데 끝에 뭐가 있냐면 연꽃 문양이 있어요. 연꽃 문양이 희한하죠? 정말 희한해요. 네,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불교였던 지역과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명의 교류와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근데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치열한 쟁투가 벌어졌을 거예요. 주도권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쪽에서는 그 문양을 허용할까요? 허용 못해요. 불교 쪽의 토착은 그게 익숙한데 그 문양이 있어야만 뭔가 구원받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 없으면 뭔가 심심해. 그래서 그건 포기할 수 없어. 그래? 그러면 니들대로 하면서 이 얘기는 알라로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쟁투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문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문명의 결과 융합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중절모와 그리고 두루마기, 구두 어떻게 설명할까요?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근대적 문명과 그리고 전근대적 양식이 결합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향후에 오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러워져서 별로 이상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면 다 될까요? 중절모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요?
네? 과거로 생각하면. 네. 예, 좋습니다. 예. 자, 탈모를 해보실까요? 혹시 확인 좀 해보게. 자, 그러면 근대와 정근대의 그 시기적 이 중간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줄머리를 썼다고 해요. 그 줄머리를 쓸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건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상투가 있으면 못 써요. 그 뭘 뜻해요? 상투 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이지. 양반 질서가 붕괴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령이 있습니다. 그걸 반발을 해서 의병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은 상투와 가스로 권력이 질서가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붕괴되기 전에는 아무리 융합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화적인 그런 퓨전 양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단발령이라는 외세의 권력과 여기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스템과 그리고는 양반 권력의 붕괴와 몰락 이것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저런 양식은 나오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것은 미학적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러한 권력관계 역사의 얘기로 과거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은 스타일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는 이렇게 다들 머리 모양도 백석 머리 끝내주죠. 백석이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백석이잖아. 이게 이상이고. 1930년 40년대 저희 아버님 세대들 보면 다 이 머리 이거 하느라고 난리. 일단 머리는 그 다음부터는 스타일의 문제가 된 거죠. 상투가 사라진 그 상투로 권력화되어 있던 물론 그건 민족 문화의 차원도 있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고 갓의 크기도 권력이었잖아요. 네. 권력이 작은 사람은 페랭이 같은 작은 갓을 써야 돼. 옷도 색깔도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얀 옷 입지. 그리고 색깔은 왕이 쓰는 색깔은 따로 있었죠. 저 중국 황제가 쓰는 색깔은 따로 있어. 중국 황제만 쓰는 빨간색이 있어요. 우리 못 써. 미학적인 게 아니에요. 권력이에요. 정말 그런가?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봅시다.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장발이라고 하는 이 머리 스타일은 스타일이 아니고 권력의 공격 대상이 됐어. 그렇죠? 70년대 머리 저도 참 많이 도망 다니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이 종로서적 그때 종로서적 책을 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광화문 지하도를 이렇게 내려가는 그때는 지하도에 번호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몇 번씩 헤매. 지금은 1번 출구, 2번 출구 있잖아요. 근데 그땐 출구 번호가 없었어. 딱 가는데 경찰이 딱 수고하십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가실까 그래서 왜 가지? 그랬더니 장발로 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동아면제선 거기에 그 이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이 뭐였죠? 극장이 동아면세점 앞에 있던 극장. 거기에 단선사는 아니고 국제극장인가요? 그랬던가? 그리고 거기에 경찰서가 있어요. 거기 끌려가서 봤더니 쫙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잘라요. 500원을 내놓으래.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자, 이 머리의 모양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뭐지요? 권력이 관여하는 문제가 돼요. 근데 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장발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회 풍기문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머리를 기르는 놈들은 체제에 저항한다 이런 것 때문에 휴일을 내리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런 썬데이 솔 이런 건 열심히 그래서 사회를 그렇게 몰고 갔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니스커트 단속을 한번 보세요. 저 미니스커트 단속인데 지금 딱 보면 어떻게 보여? 저거 뭐 어떻게 딱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경찰. 저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오늘날 성추행이지. 딱 성추행이죠, 그죠? 예. 우리가 관점이 달라졌지 분명히. 성추행이죠. 저 때는 근데 단속이에요.
그러니까는 미니스카트라고 하는 미학적인 그러한 현실을 권력이 단죄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게 미추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권력과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것은 미학과 권력, 그 다음에 또 하나 붙는 게 있어요. 윤리적 판단이 돼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짧게 하고 다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미학이 윤리적 정죄의 문제로 되고 그것은 권력의 문제까지 가요. 나는 미학적 판단만 했을 텐데 아니에요.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권력이 그것을 추격하고 추방하는 문제까지 가게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어떻게 돼 있죠? 성추행에 명백하게. 왜? 여성의 권력이 변했거든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러네. 한 시대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권력관계의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생각이 탄생돼야 돼요. 접대 만약에 누군가가 그 성추행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넌 무슨 소리 하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죠. 네. 여러분 저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이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을 공갈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까지 했냐면 이 공중도덕과 법질서라는 말 속에서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런 게 있었어요. 길을 건너다 잘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가도 길바닥에서 줄 쳐가지고 교통 그거 어겼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세워놔요. 와. 그래서 걸리신 분들 좀 있으실걸요 옛날에. 그렇게 세워놔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는 길가에 세워놔. 급해 죽겠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다 무슨 동물 쳐다보듯이 보고 가죠. 굉장한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작은 규율에도 사람들이 위축돼서 벌벌 떨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디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지. 생각의 크기를 또 완전히 쫄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크는 사회, 그렇게 다사진 사회는 다른 생각, 어드벤처링 비욘드 이런 거 없어요. 점점 쫄아드는 거죠. 오늘날 한국 정치를 한번 보세요. 한국 정치에서 위대함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위대한 발언이 나와요? 한국 정치에서 역사를 진동시키는 것 같은 울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쫄리고 쫄고 쫄려서 아주 요만해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으로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청계천인데 청계천 이명박이 저기다 뚫어가지고서 수돗물 저기 하는 거잖아요. 저 수돗물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게. 자연천을 끌어다가 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고가도로가 있던 이 청계천에 뭐가 있었는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가 있었죠? 이필리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청계천 저기 복격이죠. 그렇죠. 판자촌이 있었죠. 네. 판자촌이 있었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면 바로 그 건너편 창신동에 제가 살았거든. 저희가 그리고 거기는 전동차가 다녔고 그 전동차의 종점이 뚝섬이었어요. 그게 1960년대 초반인데 그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거의 6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얼마 먹었는지도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근데 아무튼 저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덮기 위해서 저 청계천 저렇게 해서 복귀하는 건데 제가 어릴 때도 생각이 나는데 저기를 제가 어릴 때 외국 기자가 와서 이렇게 찍으면 경찰이 달려와서 못 찍게 했어요. 그거 제가 기억해요. 네.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이후에 그 이명박의 권력으로 저렇게 만들어놨죠. 그 이전엔 저런 곳이었어요.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지워지고 중요합니다. 지워지고 거기 이게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갑니다. 경기도 광주. 퍼다가
거기다 그렇죠. 성남 거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냐. 버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학교도 안 만들었지. 수도 전기체도 안 해놨지. 그래 퍼다가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서는 직장은 서울에 있어. 끔찍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이른바 성남 광주 폭동이 일어나요. 80년 5.18의 광주가 아니고 저때 이미 들고 일어나요. 이것을 기록한 소설 그게 뭐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바로 그게 난소공이죠. 그게 바로 난소공입니다. 그게 바로 난소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판잣집이 이렇게 해서 이걸 마치 이렇게 해서 근대화의 달생으로 만들었지만 그 밑에는 판잣촌이 있었고 이것은 지워지고 파묻혀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광주대단지 대규모 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동이라고. 생존권을 보호해달라고 절규한 건데 저걸 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동이란 말에는 바로 이렇게 권력관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권에 절규를 했던 사람들은 폭도가 되는 거죠. 똑같죠? 폭도란 말은 지배 권력과 이들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언어예요. 생각과 권력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딱 그래서 규정해버리니까 이들은 난동자들이 되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변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시장 되고 난 이후에 그게 다 이어져 대장동 사건이 뭐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공간에 대한 자본의 지배, 공간에 대한 공적 지배냐, 사적 지배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할 얘기가 많겠죠. 거기는 정치학도 들어있고 사회학도 들어있고 경제학도 들어있고 미학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딘지 아시죠? 저 어딘지 아세요? 네. 그렇죠. 네. 바다를 막는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냐면 지금은 저거 뭐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바다를 막고 거기에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땅을 짓는다. 를 시작한 거예요. 새만금. 그리고 그거를 정주영 회장 현대가 했어요. 자, 그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지금 가서 봐도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든다. 땅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회에서 바다를 메운다? 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흉물이죠. 끔찍한 일이잖아요. 바다의 숨통을 틀어 막아버렸거든. 갯벌의 숨통을 틀어 막았거든.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오늘날은 생태의 관점으로 저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전에는 저걸 통해서 정근대적인 악화함을 근대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변하고 개발한다라고 봤어요. 근데 개발은 생태와 충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개발과 생태의 한가운데는 자본의 권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자본의 권력에 작동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저 문제는 이제는 대단한 성취네라고 보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라고 인식해요. 권력관계를 이해하면 우리의 생각은 변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어디서부터 바꿀 거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는 어떤 한 시대가 이게 맞아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자료가 많은데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화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60년대에는 공장이 서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까만 연기가 막 올라왔어요. 근데 영국도 저렇게 돼 있죠. 시커먼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노래 아세요?
낯익은 얼굴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공장에 간 순이에 대한 노래예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환경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밀려나서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늘은 시커매지고 그러는데 이걸 발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걸 발전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는 당대의 누군가가 이건 맞는 생각이야라고 하는 주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권력 담론이 들어있다는 것을 묻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건 필요한 거거든요. 질문의 권리를 갖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16살이 되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부모의 허락하에. 근데 그거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정당 가입이 안 돼. 정치적인 문장이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좋아요 누르면 걸려요. 정치 후원금도 못 내요. 정치적 천민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교육은 이제 주입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하라고 요구를 해요. 창의적인 발상은 금기를 깨는 일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가장 예민한 금기가 정치 문제거든요. 그 얘기를 빼면 되나? 그 고등학생이 풍자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짓밟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정책 금기를 치고 나가야만 그때 비로소 이 문이 열려서 굉장히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중세가 해방된 것도 교회의 정책 권력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봉건 영주들의 권력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걸 풀지 않으면 어디서 창의가 나와요? 그럼 고만고만한 거지. 다 알고 있는 틀 속에서만 사고하는 거죠. 금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금지는 누가 만들죠? 권력이 정한 거죠.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법치란 말이 있죠. 근대의 특징은 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민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민변 딱 사무실에 딱 옆에 딱 뭐가 있냐면 법치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저게 뭐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원래 질문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 그런데 법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거의 전근대 봉건적 사회에서는 권력자의 자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인치에서부터 법치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법치라는 말로만 이해하면 이것은 대단히 기만적인 거예요. 왜? 법을 만드는 인간이 있는데, 법을 만드는 계급이 있는데, 노동과 관련된 법은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최대한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틀들을 해체시켜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만들어요. 그걸 법치라고 우기면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법치라는 말 자체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요. 내용이 뭐지? 누가 만든 거지? 이거 물어야 돼요. 법치 뒤에 인치를 보지 못하면 현상과 본질을 착각하는 거죠. 현상은 법치인 것 같아. 정당성을 갖는 것 같죠. 그래서 검찰들의 구태타가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가 되게 묘한 거예요. 법치란 말로, 법과 질서란 말로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데 할 말이 없거든. 법이라는데. 악법도 법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법을 만든 자들, 그 법을 운행하는 자들, 인간을 봐야 돼요. 인치. 누구냐 하는 거죠. 그걸 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역사 인식은 굉장히 관념화돼요. 구체적인 인간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혁명이에요. 법치란 말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누굴 위한 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법치 뒤에 인치 있다. 그럼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법치란 말 자체가 정당성을 얻어버리면 그 다음에 인치란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이게 오늘 이게 이제 시간이 많아서 요 얘기만 몇 개 하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인민이라는 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선인민공화국 딱 만든 거. 인민
우리가요, 여러분 그 여운형 선생이 이제 일제 총독부로부터 해방 전국에 대한 이 전국의 이 관리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걸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미군정이 와서 결국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8월 15일이 해방된 날이죠. 8월 30일이면 2주예요. 근데 그 사이에 각 전 지역에서 해방과 관련한 모든 자치 조직이 만들어진데 그걸 인민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몇 개나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전국에 몇 개? 2주 만에 몇 개가 만들어진지 아세요? 아니요, 400개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 만들려면 한 20개, 30개 만들기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촛불행동에서 각 지역을 하는데 우리 지금 몇 개죠? 7개가 정식 조직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 이번에 지역에서 왔던 것까지 다 포함하면 23개 정도죠. 자, 이래요. 23개 정도예요. 근데 그게 400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해방에 대해서 2주 만에 자기들의 인민 권력을 스스로 만드는 역사는 우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독립투쟁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나라가 또 없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것도 만주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상해에서, 유럽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했거든. 그 저력이 그걸 만들어낸 거지. 그 저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니네 40년 동안에 일본 제국주의에서 지배받았는데 니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 군정이 와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함을 할 노릇이지. 다 돼 있네. 그럼 중앙정부만 만들면 끝나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저게 끝난 거잖아요, 저게. 저기서 끝난 거예요. 공화국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정부 구성 완료했고, 상해에서 오고, 만주에서 오고, 다 오면 그 다음에 좌우합작하고 통일정부 세우고 끝. 쥐고 먹는 건 그다음 문제예요. 외세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인데 2016년도에 야, 태진 박근혜한테 헌정질서가 공백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어.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태진이 어떻게 하지? 태진부터 시키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엔 다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역사적인 역량이 있는데. 역사를 제대로 알면 역사의 사유가 달라지고 역사의 사유는 권력을 만들어내요. 이것만 알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2주 만에 400개를 만들어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인들이 와서 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된다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건 마찬가지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말라 그래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도 힘들어. 쉽지 않아요. 여러분 3.1 운동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 1년 동안 했어. 1년 동안. 그 평화 비폭력 아니에요. 그것도 기만이에요. 지역으로 내려가면 무장투쟁을 해요. 왜? 농민들이 착취를 당했거든.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무장투쟁의 강도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네 싶어서 문화통치를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센 민족입니다. 역사 속에서. 근데 이걸 기만적으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기만적으로. 폭력에 대한 제도적 독점은 권력만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에? 종교적 차원에서의 비폭력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스바가 얘기했던 것처럼 폭력의 독점적 지배는 국가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리키거든요. 현실은 그렇겠지. 그냥 무장투쟁하다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3.1 운동이 바로 그렇게 지역에서 그런 이 무장 항쟁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만주에서 독립전쟁으로 가는 저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만주에서 생겼던 그 문제는 난데없는 사건이야. 그렇죠? 난데없는 사건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힘이 의병 때부터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2023년? 이게 간동대지진 100주년이에요. 그때 조선 사람들을 몰살시켰거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무섭거든. 무섭거든요. 의병투쟁부터 쭉 해온 걸 보면 조선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1910년에 이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아니고는 유지가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은 죄다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문화 통치 때도 군인 출신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것이. 짓눌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큰 나라는 다 놈자 붙여요.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로스케,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거긴 다 사람으로 쳐주고 전부 다 놈이에요. 저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강직을 욕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게 작아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 권력관계에 굴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 사람의 얼이 뭐냐는 것이죠. 단군 얘기도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단군의 홍익인간.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요. 건국설화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건국 관련되는 역사를 얘기한다면 모두 다 정복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만 인류를 위한 가치를 선포했어요. 홍익인간.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대사에서 한족들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것이 역사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가면 편해. 인간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이런 걸 계속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일로 와요. 그것이 연대의 힘이 돼서 고조선의 뿌리가 되고 그래서 거대한 강국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고대사라고 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군이라는 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홍익인간.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 홍익대학이잖아요. 근데 재단이 바뀌는 바로 저렇게 돼버렸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긴 패권 투쟁을 하는데 우리는 인류를 향해서 가겠다는 것이. 그 힘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 저력이. 대단한 겁니다. 자, 그 역사 강의까지 해버렸는데 아무튼 간에 좀 넘어갑시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서양사회 혁명사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회계약론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양에서 이 사회계약론이 나오기 전에 왕권 신수설이에요. 권력은 왕이 정해준 거야. 권력은 신이 정해준 거야. 근데 사회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설계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권력은 미리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루소의 얘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 이런 게 있어요. 프랑스 혁명 영화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Un peuple et son ro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Un peuple은 인민과 그의 왕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왕과 son peuple 이렇게 돼야 돼요. 왕의 백성이에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나와요. 니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뒤집어 버려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인민, 민중, 백성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주권혁명이죠. 우리의 지금 촛불 대항쟁의 촛불혁명도 촛불로 들었다는 형태로서는 촛불혁명이지만 내용은 주권혁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22일 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권자로서 존엄한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자로서의 존엄성, 국가의 주권의 위엄과 권리 이걸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거기는 루소가 얘기했던 볼롱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일반 의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 지난 22일 날 뭐였단 말이죠? 한 사람이 촛불을 들면 절대로 그런 광경이 안 나오는데 뭐였더니 어마어마한 광경이 나왔거든요. 그게 볼롱테 제네랄 일반 의지예요. 한 사람은 도저히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함께 모였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육체처럼
하나의 정신처럼, 하나의 단위처럼 역사에서 꿈틀거리는 힘이 만들어진 거죠. 루소는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밑바닥은 직접 민주주의예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는 그냥 그걸 위한 편의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관점을 보면은 현재 권력 질서에 허구가 드러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상권 분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견제와 균형.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이들끼리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상권 분립 아니에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자기들끼리 요새를 해서 자기들끼리 먹을 수 있는 영토만 갈라 있을 뿐이지 실제 작동하는 방식은 똘똘 뭉쳐 있어요. 아닌가요? 게다가 입법부는 그래서 선출이라도 해. 사법부는 시험만 보면 돼. 주구장창이. 그런 자들에게 권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말이 되나요? 그걸 기다려, 처분을.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는데 주권자는 그냥 기다려. 기껏 하는 게 청원이야. 뽑아준 다음에 만날 수도 없어. 농성회도 만나주지도 않아. 그래서 정치에서 철저하게 소외돼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정치는 너무 힘드네. 뭐 이거 되겠어? 하고 생각이 찌그러지기 시작하죠. 권력 앞에서 생각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지배 권력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겠죠? 그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쉽지. 너무 쉬운 거죠. 상권 분립이라며 니들 다 해먹고 있잖아. 이렇게 도전해야 되거든요. 도대체가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대리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생각과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기만이에요. 기만이죠? 네. 철저한 기만이에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정치로 인식시키니까 사람들이 정치 옆에 안 와. 정치는 우리의 일상의 권리예요. 근데 그 일상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들끼리만 할 수 있어. 시민사회 정치도 갈라놔요. 갈라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체제 속에서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만 작동해요. 그리고 시민사회는 유권자로서 선거로 하루 권리를 발휘할 수 있을 뿐이에요. 루소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하루만 주권자네. 이제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았어. 이건 기만이었구나. 이건 사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정치 기대하는 건 끝내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권력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바로 주권혁명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다스릴 방법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참 이게 제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연설하고 난 다음에 너는 그 듣고 있느냐를 멋지게 불러오려고 그랬는데 연설하다가 목이 다 쉬어버려서 그래서 하지를 못했는데 저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의 노래잖아요. 근데 민중의 노래인데 영어로 번역한 건 Do you hear the people sing? 해서 그 너는 듣고 있느냐? 그 다음에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래처럼 살 수 없다. 그래서 심장 박동 요동치는 소리가 북소리가 되어서 내일이 열리고 아침이 밝아오리라. 너는 듣고 있느냐?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인데 실제로 레미제라블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제가블, 미자가블, 미저러블, 비참한 처지는 사람들의 민중 이런 뜻이에요. 그것의 원어의 가사는 전혀 달라요. 알라 볼롱테 두 피플, 엘라 상테 두 포그레. 이게 뭐냐면 이게 를 향해서에 관해서 라 볼롱테 의지예요. 인민의 의지와 그리고 라 상테 그는 강건함, 두 피플, 드 프로그레스, 프로그레 진보죠. 진보의 강건함과 그리고 인민의 의지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요. 원래의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할리우드가 저걸 갖다가 완화시킨 거라고 봐요. 프랑스의 그 이 혁명가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 지금 그래서 그 프랑스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 쓸 거야 말 거야. 왜냐하면 피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증오감, 적대감 이걸 만든다. 그래서 자기들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채택한 국가인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 원래 레미제라블의 이 영화의 불어 가사도 그래요. 알라 괴하드 피플 인민의 심장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영어로 번역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도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만만치 않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그래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만 착하고 이 우화 얘기를 해볼게요. 포퓰리즘 있잖아요.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말은 우리의 정치원에서 뭐라고 어떻게 쓰이죠? 좋은 언어로 쓰이나요? 문제가 있는 걸로 쓰이나요? 안 좋은 걸로 쓰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 포퓰리즘이 나와요.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특히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이 철도를 연결시키고 대자본이 지배하는 정치로 바뀌면서 중서부의 농민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게 인민당, 피플스 파티, 포퓰러 파티예요. 그리고 포퓰리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put the people first예요. 민중을 우선.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그런데 자본들이 갖고 있는 언론이 이 포퓰리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지금처럼. 그래서 포퓰리즘 말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포퓰러 파티, 피플스 파티. 인기가 있고 인민, 대중, 민중을 위한 정당이 만들어져요. 중서부 때. 이러한 역사의 토대를 든 것이 오즈마법사의 스토리예요. 저 오즈마법사의 스토리를 책으로 내려는데 원고를 갖고 기회가 없어서 못 내고 있는데 가령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즈마법사를 쓴 그 이 작가의 장모가 당대의 여성운동의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도로시라는 여자예요. 그렇죠?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등장인물 보세요. 예? 허수아비, 농민, 깡통, 노동자, 사자, 지도자, 노제의 지도자 이렇게 해서 당대의 노동자와 농민이 결합해서 나이트 파티라는 걸 만드는데 기사정당 이게 인민당이 돼요. 그래서 중서부에 바로 이 대자본의 지배하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결합해서 그래서 피플스 파티를 만드는 이 사건이 바로 포퓰리즘의 매우 중요한 기초예요. 근데 이것을 대자본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대자본이 힘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퓰리즘을 아주 저열한 걸로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포퓰리즘을 내세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생각을 집약한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기만당하는 거죠. 언어가. 생각과 권력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고 뭉개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혹시 질문? 한참 얘기했는데 끝날 시간이에요. 대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논의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현장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 운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자, 우리 퇴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저희들이 탄핵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탄핵이 제가 지난번에 연설할 때 그렇게 탄핵도 필요 없게 해버리자. 왜냐하면 우리 경험해 봤거든요. 그건 기존 제도의 청원에서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몇 사람도 안 되는 사람한테 우리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초조하게 그지없는 시간을 보내야 돼.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핵은 우리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요식행위로 도장만 찍어.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니면 탄핵을 결정하는 제도적 권력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끼어들 틈이 없어. 그 우리 2016, 17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는 누가 넘고 왕서방이 다 가져가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 안에 촛불혁명의 의지와 주체와 사상과 역사성 이것이 점점 사라졌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슨 뭐죠? 네. 어떤 힘이 들까요? 어떤 힘이 들까요? 자, 열악하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수가 별로 얼마 안 돼요. 우선 수가 얼마 안 돼. 군부 정권은요. 그렇죠. 군부 정권은 6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논평에 나갔지만은 이들이 소수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이들이. 그런데 지금은 다수인 것처럼 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장에 100만, 200만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투쟁해왔던 결과물로 해서 이제는 물대포 쏠 수도 없어요. 그 백곤단도 못 들어보내요. 그렇죠? 잡아가서 고문할 수도 없어요. 그 조건에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렇죠. 네, 굉장히 큰 변화예요. 네, 네. 아,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지금. 다 들어봅시다. 네. 아, 네. 그 위에다가 폭탄을 또 이렇게 투하하려고 했다는 그런 긴급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폭탄을 투하해요? 그 촛불혁명 하는 데다 그게 사실이었나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다들 쏘아보니까 무서워서 못 떨어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해서 한 번 더 촛불을 들게 하고 우리 사회가 대통령 한 번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아까 교사들도 정치권을 달라고 지금 말씀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사회 곳곳에 있는 악의 뿌리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자기네들이 직접 올라오면 우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두더지 잡는 식으로. 그런 과정을 지금 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밉고 정말 다 내려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역사의 역설이죠. 네. 저는 지금 김민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국민은 표현은 하진 않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촛불혁명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이 수박이라고 하는 저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김문영 교수님처럼 생각이 같아야 내가 바뀌어야 국민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국민이 야 수박들아 너네들 바뀌어라 이렇게 지금 여기대기 있기 때문에 촛불을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촛불을 가서 우리가 외치도 저 민주당의 저 수박들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오늘 김민웅 교수님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역시 실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걱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저 수박들은 누가 교육을 시켜주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세를 형성하면 된다예요. 국민이 그렇게 가면 대세가 형성 따라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역사가 일로 가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 우리 이걸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수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입니다. 양이 질로 전환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이 모였을 때의 질과 100만이 모였을 때의 질은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발언권의 힘도 달라져요. 한번 보시면은 언론이 왜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벌써 이게 이제 11차를 했거든요. 11차 하는 동안에 언론이 단 한 번도 다뤄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뤘어요. 이번에 15,000명만 모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다들 이렇게 굉장한 거죠. 15,000명이 모였으니까. 참. 그래가지고 그걸로 어떻게든지 외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방송 매체에서 보면 우리의 집회 장면이 나와 영상으로 한 번도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국민들이 본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위력이 돼서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우리를 직접 거론했잖아요. 상대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국민의 주권을 찾아야 된다. 뭐 대한민국은 뭐 그런 노래가 있듯이 그걸 많이 국민 스스로가 노래를 하고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김민희 교수님을 말씀을 많이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했다는 것 같고 얼마나 그 수박들이 많이 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가다가도 몸짓하고 네. 저 국회의원도 저렇게 하는데 그런 계몽을 우리 국민들은 김민희 교수님의 말씀을 많이 동료를 해요. 사실은 많이 동료를 해요. 페북에서 전부 다 뜻들이 하나같이 다 그래요. 다 가야 된다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김용민 의원 나와서 그랬을 때 안민석 의원을 어떻게 무슨 예. 그런 것들이 국민을 자살하게 만든다는 거죠. 멈칫하게 만든다는. 이제 우리 한 두 분 정도만 더. 그 수박의 계절은 지금 지났으니까 곧 겨울이니까 괜찮고. 여기 한 분 더 하시고 저쪽에 한 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인터넷에 이제 지금 그 정치 평론이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재명 거기 깜빡까지 보내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갈 거라고 또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앞으로 그 수사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확하게 어떤 질문이지? 글쎄요. 근데 저는 어느 쪽으로 가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역사의 기폭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세가 세면 또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쪽이 움직이는 거를 상수로 놓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걸 놓고 저쪽에서 고민해서 우리가 상수가 돼 저쪽에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커질지 모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는 22일 날은 15,000명인데 다음에 보니까 2만 명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달려있다고 봐요. 예, 또. 마지막 질문다운 질문은 아니고요. 네네. 아까 광화문의 모습 보여주시면서 그게 이제 권력의 변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게 참 저는 이렇게 새롭게 네. 시선이 다가왔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생각이 난 게 그러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온 것은 네. 그 권력의 관계 구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그 세간에 떠도는 그것이 맞는 건지 혹시 교수님의 혹시 다른 추측이나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간 건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무슨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간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간 거죠. 갔다가 지금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엉망진창이 됐는데 저희들이 보는 건 뭐냐면 인수위 때부터 이제 시작된 문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졌냐 하면 이 과정에서 이들의 역량과 이들의 무지와 이들의 폐악질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대책도 하나도 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대책이 하나도 없어.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굉장히 확정적이고, 그거는 뭘 우리가 하는 운동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퇴진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불법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거 갖고 시비를 걸 수 있어? 이건 낡은 관념이고, 이런 것들이 전체의 이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낡은 제도적 법적 사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일본 자유도 끌어다 놓고 온갖 폐악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폐악질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걸로 끝장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시인 김수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4.19 이후에 그 혁명의 이 힘을 시민사회가 역사의 힘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그냥 민주당한테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법과 제도라는 틀 속에서 그걸 해버리니까 시인 김수영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혁명을 어떻게 율법 전술을 가지고 해? 이렇게 했거든요. 네. 혁명은 율법 전술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율법 전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하나 더 좀 중요한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에 또 기회를 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는 운동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리는 홍보도 필요하고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기획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결론은 저는 오늘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민과 정치의 경계선이 사라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업하는 걸로 돼버렸거든요. 시민사회 거기 있어. 정치는 우리가 할게. 그래서 우리를 되게 무력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2016년 17년에 제1차 촛불 대항쟁과는 달리 이 모임과 이 항쟁과 이것이 정치적인 위력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정치적 위력 갖지 못하면 우린 또 청원하고 기다리고 이래야 돼요. 신세가 아주 한심해지는 거죠. 일은 다 해놓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권혁명의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론이 오늘 제가 얘기를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죠. 예. 조건교차했다고 해서 촛불 절대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그 첫 번째 강의로 생각의 탄생과 권력이라는 주제로 김민웅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요런 정치 토론의 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형식으로 빌렸는데 촛불 광장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강의는 11월 30일 그때 임원영 소장님, 민정문제연구소 소장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하시거든요. 그 강의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요. 식사는 여기 나와서 바로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해물탕집이 있으니까요. 함께 다 같이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